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클립으로는 6번째 클립이고요. 제2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 굉장히 어렵고요. 이 뒷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장 작은 제목으로 따지면은 2장 내에 전체 6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번에 했고요. 오늘은 세 번째요. 예, 여기부터 진행을, 외환 포지션과 환유형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지션이라는 거는 현재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외환 포지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외환을 딜링하는 경제 주체들, 일반 고객 될 수 있고 은행, 외환 딜러, 통화 당국 등 외환 거래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 표시 자산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외화 표시 자산이라는 거는 자산을 외환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외환으로 표시되죠. 맞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렇고요. 외화 표시 부채가 역시 외환으로 빚을 지고 있으면 외화 표시 부채로 표시됩니다. 맞죠? 이 차액을 우리는 외화 포지션이라고 하죠.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스퀘어 포지션이랑 오픈 포지션으로 나누는데요. 스퀘어 포지션이라는 거는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게 스퀘어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오픈 포지션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은 거를 우리는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반대인 경우는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자, 뒤에 바로 나오겠지만 환율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숏 포지션이 불리합니다. 자, 그 얘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어쨌든 외환으로 자산과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환 위험에 노출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외환 포지션과 환 리스크랑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정리를 한 건데요. 포지션은 두 개죠. 스퀘어 포지션, 오픈 포지션 나눴고요. 일반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큰 경우를 우리는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 부채가 많은 경우를 우리는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부채는 영어로 debt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liability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약자로 우리는 L이라고 썼고요. 자산은 영어로 asset이기 때문에 우리는 A로 표시를 이렇게 간단히 했습니다. 자, 환위험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서 순자산 가치가 변동하죠. 아까 무슨 말이냐면 전체 에셋에서 라이어빌리티를 뺀, 전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일종의 순자산이죠. 근데 그 순자산은 어디에 변동폭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델타라고 쓴 거는 변동폭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뭐가요? 순자산 가치가. 이걸 우리는 환위험에 노출돼 있다, 환 노출이 돼 있다 라고 합니다. 일종의 리스크죠. 영어로 이걸 exchange risk라고 합니다. 롱 포지션에서는 환율이 하락하거나 숏 포지션에서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환차손이 발생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 숏 포지션의 예를 들을게요. 어떤 기업이 있는데 부채로 외화로 100만 불을 가지고 있고요. 100만 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산으로 한 50만 불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뭘 취한 겁니까? 숏 포지션을 취한 거죠. 다시 말하면 봐요. 라이어빌리티가 에셋보다 더 큽니다. 이쪽이 1 밀리언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이쪽은 0.5 밀리언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평소에는 환율이 1대 1000이었어요. 1대 1000. 이거를 우리는 US 달러라고 하고 코리안 원이라고 할게요. 만을 썼네요. 이렇게 지우고 1대 1000이라고 해볼게요. 근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얼마로 올라갔냐면은 1대 2000으로 올라갔어요. 1대 2000으로 한 2달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뒤에 우리 외환위기를 배우겠지만 실제로 외환위기 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올라갔죠? 여러분, 그러면 부채는 원래 1대 1000에서는 부채가 얼마냐 하면 10억이겠죠. 그죠? 10억이고요.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리고 부채는 5억입니다.
맞죠? 그랬는데 환율이 이렇게 확 변하면은 부채가 얼마나 되죠? 예, 부채가 20억이 되죠? 예, 자산은 얼마가 됩니까? 자산이 10억이 돼요. 여러분, 이 차가 원래 1대 1000일 때는 델타가 얼마가 났어요? 순자산 가치가 5억이었죠. 5억인데 마이너스 5억이죠? 그죠? 라이어빌리티니까. 그죠? 환율이 변함으로써 순자산 가치 변동이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10억이 됐죠. 사실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환율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위험해졌죠. 네. 이해하셨죠, 이 말? 그죠? 예, 이렇게 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라는 거고요. 자, 외환, 그 다음 장 외환거래 형태인데요. 자, 여기에서는요, 요걸 지우고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시간 같으면 여러분들과 여기에 관련한 예도 많이 들고 농담도 많이 하고 그러겠는데, 예, 온라인이니까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조금은 불편은 해요. 그 좀 너무 많은 용어를 써야 되니까요. 그죠? 자, 일단은 보시죠. 여러분, 여기 이제 4-1, 4-2 거래 보면은 잘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용어들이냐면, 현물 환거래, 선물 환거래, 통화 선물 거래, 통화 옵션 거래 막 해가지고, 여기 교과서 보시면은요, 막 설명이 돼 있고, 아마 읽어봐셔도 잘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 개념을 정립한다고 써놨죠. 요 파생상품에 관한 이해가 조금 있어야 이게 이해가 좀 쉽습니다. 용어들을 처음부터 좀 설명할게요. 현물, 선도, 선물, 옵션, 기초자산, 네, 이런 것들에 관한 이해가 선행돼야지 이 장이 이해가 좀 잘 가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요 기본 개념을 정립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환에 관한, 외환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자, 현물이 뭐냐면요, 현물이 그냥 존재하는 물건이 현물이에요. 우리 좀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석유 딜러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우리나라는 늘 석유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난방도 석유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자동차에도 석유가 필요하니까요. 석유를 사러 제가 아랍에 갑니다. 맞죠? 예, 아랍에 가요. 아랍에 가서요. 아랍에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전을 보고요, 석유 펑펑 나는 거를 확인하면서 거기서 거래를 합니다. 배럴당 얼마? 아이, 좀 싸게 줘. 저쪽에서는 비싸게 팔려고 하겠고요. 그래서 배럴당 50불에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제가. 그럼 거기서 산 거죠, 석유를. 맞죠? 거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온라인으로 돈 송금하고요, 석유 파는 아저씨는 그 석유를 큰 배럴통에다가 넣고서 이제 배로 띄울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물이에요. 현물 거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팟에서 즉시 사는 겁니다. 이걸 외환에 적용해 보면요, 여기 현물 환거래라고 있죠. 여러분, 환이라는 거는 외환이고요, 현물이라는 게 여기 석유를 즉석에서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즉석에서 사는 거예요. 예, 원래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테크니컬하게 이틀 내로 정산은 물론 됩니다. 하지만 일단 즉석에서 계약을 하고 즉석에서 인도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현물이에요. 자, 근데요, 제가 아랍에 가서 석유를 사다 보니까 매번 불편하죠. 뭐가 불편하냐면, 아니, 매번 협상해야 돼. 맞죠? 석유 필요할 때마다 날라가서 협상해야 돼요. 자, 이러지 말고 지금 4월이죠? 4월인데 6월도 석유 필요하겠죠? 맞죠? 그래서 6월 거를 제가 4월에 간 김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기왕 가는 김에요, 6월 거에다가 9월이랑 12월도 한꺼번에 계약을 좀 하려고 그래요. 자, 문제는 뭐냐면 석유 값을 정하는 거죠. 맞죠? 저는 이번에 갔을 때 50불에 현물로 샀거든요, 배럴당. 그러면 6월과 그 다음에 9월을 협상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 더 싼 가격에 살라고 하겠죠. 근거는 뭐예요?
우리 석유상 아저씨한테 제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에이 좀 싸게 줘. 50불보다. 아니 왜냐면 그때 여름이잖아. 여름이면 아니 난방도 안 떼고 속이 별로 안 든다니까? 좀 한 45불 이렇게요. 자, 저는 언제의 가격을 지금 세팅하려고 하고 있죠? 언제의 가격을? 미래의 가격을요. 맞죠? 미래의 가격을 45불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저쪽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무슨 45불이야. 50불은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50불인데? 에이 그때도 에어컨이 많이 들어서 똑같이 석유 많이 들 걸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미래에 있는 가격을 세팅하는 거, 요걸 우리는 선도라고 합니다. 영어로요 뭐라고 하냐면요, 영어로 알아두시면 편해요. forward라고 그래요. forward 선도. 아유 선도 forward 지울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예. 자, 여러분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현물을 이해하셨죠? 뭐라고요? 즉석에서 가서 산다. 현물. 선도. 지금 살 건데 지금 4월인데요. 좀 미리 가격을 정하자. 왜냐면 앞으로도 계속 석유는 사러 아랍에 와야 되니까. 그래서 6월 거랑 9월 거 뭐 기왕 간 김에 12월 것도 계약을 하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 선도라고 합니다. 근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걸 forward라고 하죠. 근데 매번 이걸 하다 보니까 불편해. 뭐가 불편해? 매번 협상해야 돼요. 맞죠? 3월. 자, 지금 4월인데요. 6월 거 인도할 거, 9월 거 인도할 거, 12월에 인도할 거를 그 석유상 아저씨를 만나서 내가 매번 협상해야 되고 아유 힘들어요. 어쨌든 자, 석유를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냈어요. 아니 매번 아랍 가서 그렇게 거래하지 말고 내가 시카고에다가 큰 이 장을 하나 만들게. 장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도 다 표준화할게. 표준화해가지고 거기서 거래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 어떨까요? 예, 맞아요. 석유 이게 선물 거래소입니다. 여러분, 선도는 앞으로 일어날 거를 거래한다 그래서 영어로 forward라고 하고요. 요 선물은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future라고 그래요. futures. 이렇게요. futures가 왜 번역이 선물이 됐냐 하면요, 이걸 제일 처음에 일본 애들이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먼저 선자에 물물자 이렇게 번역을 하는 바람에 저희도 다 이렇게 씁니다. 선물. 와 어려워. 예. 그래서 선물이라는 건 present가 아니고요, 미리 인도한다. 그러니까 미리 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선도와 선물의 차이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도 나오는데, 여러분 선도는 뭐냐면 표준화되지 않은 거예요. 플레이어끼리 각각 가서 미래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죠? 이게 선도예요. 이 선도에 해당하는 게 여기 나오는 선물 환거래입니다. 자, 아까 외환을요 플레이어끼리 직접 사, 이게 현물 환거래라고 그랬죠? 이 현물 환거래가 바로 현물 거래예요. 선도는 뭐냐면, 자 지금이 4월인데 6월, 9월, 12월 거를 정하는 거예요. 협상에서. 선도죠. 표준화되어 있진 않아요. 이걸 우리는 선물 환거래라고 해요. 여러분 선물화를 제가 영어로 써놨죠. forward. 그죠? 여기 앞에 선물이 있다고 해서 future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선물 futures는 선도와의 차이는 표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얼굴 보고 매번 협상 안 해도 돼요. 왜? 다 프로토콜이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futures라고 하는데, 외환에 이거를 적용하면 이게 바로 통화 선물입니다. 이게 futures예요. 자, 외환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거래를 한다고 해볼게요. 외환을 재패니스 옌이랑. 그럼 매번 당국자들이 만나서 이렇게 협상을 해도 되지만, 그러지 않고 실제로 시카고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살 수도 있어요. 통화 선물 시장이 시카고에 있으니까요. 이 선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준화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자, 이제 옵션 얘기해 볼게요. 아까요 선물이라는 거는
미래의 가격을 산다고 그랬죠. 보통 3개월 단위로 가격이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인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미래의 가격을 이렇게 표시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제가 12월 인도 석유분을 사면서 다시 석유회기로 가서 사면서 12월이어서 추울 것 같고요. 아마 60불은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배럴당 60불에 선물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실제로 12월 달이 가서 현물을 보면은 50불에 거래돼요. 자, 이러면 저는 어떻게 되죠? 뭐 어떻게 돼요? 피를 토하겠지. 맞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선물 샀어. 그냥 내비뒀다가 현물 살걸.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선물은요, 선물의 가격은 실제로 그 만기 때가 돌아오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슬프죠. 맞죠? 우리 이걸 가지고 하나의 금융상품을 만든다 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바로 이 옵션이에요. 여러분, 이 옵션은 언뜻 보기에는 일종의 투기판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옵션이라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플레이어들한테, 아니면 굳이 석유 파는 플레이어 아니래도 돼. 일반 사람들한테도 이 시장을 오픈한 거야. 그래서 그러는 거죠. 자, 석유값 오를 거에 베팅할래, 내릴 거에 베팅할래. 갬블링을 펼쳐놓고 베팅해 라는 거죠. 그래서 석유값이 오른다에 베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콜 옵션이라고 해요. 자, 왜 콜이고 푸시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석유값이 떨어진다 라는 것에 베팅하는 걸 우리는 풋 옵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콜 옵션, 풋 옵션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원래 정의는 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네이버나 아니면은 구글에서 콜 옵션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the right to buy라고요. 살 수 있는 권리가 콜 옵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석유를 1배럴당 50불에 살 수 있는 1배럴당이요. 1배럴의 석유를 50분에 살 수 있는 콜 옵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석유값이요, 현재 50불에서 쫙 올라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60불, 70불 되는 석유를 나는 50불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오르면 콜 옵션에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콜 옵션에 투자하는 것을 롱 포지션이라고 해요. 사실은. 자, 그리고요, 풋 옵션은 the right to sell이에요. 팔 수 있는 권리예요. 여러분, 똑같이 1배럴당 50불에 팔 수 있는, 이번에는 포지션만 바꿔서 풋 옵션을 샀다고 가정해 볼게요. 풋 옵션을 사는 거는 right to sell이죠. 팔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러면 이 풋 옵션은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옵션을 권리를 가지고 있냐면 1배럴당 50분에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근데 석유값이 현재 40불, 30불까지 떨어지면 이 떨어진 석유를 우리는 여전히 50불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지닌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내릴 것 같으면 우리는 풋 옵션을 삽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옵션이에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 다 한 겁니다. 자, 여기서요, 기초자산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도, 선물, 옵션,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다 파생상품이에요. 왜? 실제로 현물은 석유죠. 석유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선도, 선물, 옵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파생상품, 이렇게 부릅니다. 파생상품. 영어로 derivative라고 그래요. 그 derive라는 게 뭐뭐서부터 유래하다란 영어거든요. derive. 뭐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it derives from the Latin words, 이렇게도 회화해서 합니다. 뭐뭐로부터 유래하다 라는 뜻인데, 이거를 가지고 명사를 만들었어요. derivative라고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어쨌든 이걸 우리는 파생상품이죠. 왜? 모든 선도, 선물, 옵션은 다 기초자산이 있잖아요. 그죠?
기초자산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파생상품 디리버티라고 합니다. 결론은 이래요.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콜옵션을 사고요. 내려갈 것 같으면 풋옵션을 삽니다. 이게 그대로 통화 옵션 거래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화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1대 1000에서 1대 1500으로 올라갈 것 같아. 그럼 뭘 사야 돼요? 콜옵션을 사야 되죠. 자, 1대 1000에서 1대 800으로 내려갈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풋옵션을 취해야 됩니다. 이런 포지셔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죠? 자, 이게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알고서 들어가시면은 이 장이 훨씬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자, 외환거래의 형태를 말씀드리기 전에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현물, 선도, 선물, 옵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야, 지우자. 그리고 옵션은 두 종류입니다.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 이거는 가격이 오를수록 유리해요. 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 이거는 가격이 떨어질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 풋옵션이 다른 말이 숏 세일링이에요. 예, 요걸 숏 포지셔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아까 롱, 숏 대충 이해 가시죠? 그죠? 아까 숏 포지셔닝을 취했을 때 어떻게 됐죠? 예, 가격이 올라가면 불리했죠? 맞죠?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지울게요. 요 지금까지 배운 선물, 선도, 옵션을 그대로 통화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원화를 가장 큰 기초예요. 즉석에서 통화를, 외국 통화를 즉석에서 매입하는 것, 요거를 현물환 거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편과 정해진 일자의 그 환율로 교환을 하기로 해. 이걸 우리는 선물환 거래라고 해요. 참고적으로 선물환 거래는 영어로 forward입니다. 그죠? 왜? 표준화되지 않고요. 근데 매번 이렇게 3개월 단위로 하기가 되게 불편해. 이러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표준화된 시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화된 시장이 여기 나오는 통화선물이에요. 통화선물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있습니다. 아까 그랬죠? 선물은 표준화되어 있다고요. 네,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도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환이 오를 거에 베팅할 수 있고 내릴 거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옵션 얘기하면서 일종의 뭐 카지노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물론 카지노적 성격은 있지만 이 옵션이란 상품을 만든 거는 여기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올인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만든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수많은 자산이 있는데요. 수많은 자산으로 어떤 상품을 샀어요. 그 상품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손해를 입는다고 하면 일부를 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이거를 리스크를 커버할 수 있는 상품을 살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풋옵션을 산다거나. 원래 이렇게 리스크 해지용으로 만든 겁니다. 종종 이런 파생 상품들을 개인들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몰빵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지만 물론 가진 전 재산을 잃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셨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를 강조하자면 이렇습니다. 현물 환율은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통화 교환에 적용되는 환율, 이게 현물 환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테크니컬하게 즉각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이 영업일 내에 이루어지면 즉각적이다,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 환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환율은 퓨처스가 아니고 forward rate이에요. 미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통화 교환에 적용되는 환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선물 환율이 적용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미래에 30일, 90일, 180일, 360일 뭐 이런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부를 때도 어떻게 부르냐면 30일 물, 90일 물, 180일 물, 360일 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예요? 30일 물이라는 게 30일 이후에 거래될 환율을 지금 정한다는 거죠. 누가? 우리 당사자끼리. 이래서 이건 forward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놨죠? 선물 환율은 현재 시점에 거래 당사자들 간의 협상되나 통화 교환은 미래에 정해진 시점에 이루어진다가 바로 선물 환율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궁금하냐 하면 그 선물과 그 다음에 현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달러랑 파운드화를 가지고 선물 환율과 현물 환율을 1983년부터 2013년까지 무려 거의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한번 나타내 본 겁니다. 자, 어때요? 예, 높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고요. 물론 이거를 일치하냐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갭은 존재하기 때문이죠. 1987년부터 93년까지는 대략 보면은 현물 환율이 높았죠. 그죠?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중간중간에 현물 환율이 낮은 경우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대신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 추세이냐라는 거를 가늠해 보시려면은 기본적으로 선물 환율에 관한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다. 왜? 과거 추세로는 높은 상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봐도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00% 맞는 건 아니지만요. 자, 선물 환거래는요, 외환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거래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약일로부터 아까 스팟에서 이루어지는 게 2영업일 이전이니까 보통 통상 2영업일 2영업일 내에 이루어지는 게 선물한 거래고요. 이거 이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선물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들이 나오는데 뭐 첫 번째 날이 value today, value tomorrow, value spot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좀 기술적인 표현인데 그냥 알아만 두십시오. 그래서 현물환 종류는 약정일 기준으로 해서 이틀 내로 다 청산이 돼야 됩니다. 테크니컬하게 이제 약정일 당일날 환율이 이렇게 그 전체 청산이 되는 거를 value today, value tomorrow, value spot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테크니컬하고요. 자, 그 다음이 바로 선물환인데요. 3영업일 이후 경과 장래 특정일에 약정한 환율로 외환을 결제하는 것을 약정하는 거래, 이걸 우리는 선물한 거래라고 했고, 영어로 이걸 forward라고 한다고 했죠. 미래의 거래될 환율을 확정시켜 둠으로써 예상하지 못한 변동 환율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는 겁니다. 자, 보충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선물한 거래라는 게 주로 누가 쓸까요? 누가 쓰냐면 무역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죠? 무역업체들이 미래 수출입 대금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환율을 고정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요, 수출업체가 가격을 현재 정화 환율로 미래 시점에 팔기로 계약하면 선물한 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달러를 현재 정한 환율로 미래 일정 시점에 사기로 하면은 현물한 매수라고 해요. 요거 이해 가시나요? 용어예요. 용어. 자, 여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수출업체입니다. 수입업체가 아니고.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여러분,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리스크예요? 내려가는 게 리스크예요? 내려가는 게 리스크죠. 맞죠? 내려가는 게 리스크입니다. 그러면은요, 환율이 내려가는 게 리스크죠. 맞죠? 예, 환율이 내려가는 걸 대비해서 해지를 해놓습니다. 자, 요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선물한 매도라고 합니다. 자, 이 계약을 금융회사가 받아주는데, 대개 금융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입 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해당이 되는데, 예, 이런 경우 우리는 매수라고 합니다. 매수라고 하고요. 원화 하락, 즉 원화 강세를 예상하면 선물한 매도라고 합니다. 여기서는요, 예, 요렇게요. 예, 말씀드렸고요. 수출업체가 선물한 매도를 했을 경우 계약 상대방인 금융회사는 리스크에 노출되죠. 맞죠? 여러분, 만약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은 사실은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환율에 관한 것을 어느 정도 해지한 거죠. 그러면 금융회사가 리스크를 지죠? 그럼 금융회사는 어떻게 환율을 해지하냐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요. 수출업체가 선물한 매도를 했을 경우 계약 상대방인 금융회사는 그때부터 만기까지 말씀드린 대로 환율 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선물한 매수를 했다고 그랬죠. 동시에 매수를 하면서 해외에서 같은 금액의 달러를 빌려와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채권 등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죠. 금융회사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업체가 금융회사랑 거래를 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 실제로 이런 계약을 했을 때 외환보유액이 변하느냐면 물론 변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 만기되면서 다 이 거래가 청산이 되니까 외환보유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식이죠. 자, 이것을 가지고 뒤에 하나 문제로 만들어 놨는데요. 그걸 한번 같이 조금 있다가 풀어 볼 겁니다. 왜 선물한 거래에 참여하느냐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길게 써놨습니다. 요것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여러분 요 예는 우리 교과서에 없고요. 폴 클루그만의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에 나오는 거를 제가 뭐 일부 번역했고 일부 한국어로 돼 있는 거 좀 같이 옮겨놨어요. 말씀드리면 이래요. 미국에서 옥수수 수입하는 한국 업체 A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30일 후에 선적 도착품에 대해서 미국인 공급자에게 US 달러를 지급해야 돼요. 상황 아시겠죠? 제가 이 스토리를 왜 썼냐면, 이 스토리는 아까는 제가 수출 입장으로 얘기했잖아요. 이건 수입업자 가정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수입업자예요. 아까 수출했는데 수입업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수입업자는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죠, 현재?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오르는 리스크에 노출돼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포지셔닝을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반대 포지셔닝이 돼야 돼요. 여기는 수출업체였죠? 수출업체니까 수출업체는 어떤 리스크죠? 수출업체는 환율이 올라가는 게 리스크예요, 내려가는 게 리스크예요? 수출업체는 환율이 내려가는 게 리스크죠. 그러니까 선물안을 매도합니다. 선물안을 매도해요. 자, 이번에는 수입업체죠? 수입업체입니다. 포지션이 아까랑은 반대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이 수입업자는 말 그대로 환율이 오르면은 오히려 리스크가 더 있는 거예요. 왜? 공급업자한테 더 많은 US 달러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A업체는 옥수수 1톤당 120만 원에 팔 수 있고요. 공급자에게 옥수수 1톤당 1000달러를 지급해야 돼요. 그죠? 자, 달러당 1100원인 현재 현물 환율에서는 A업체는 톤당 110만 원을 지불할 것이고 통당 10만 원의 돈을 법니다. 현재. 맞죠? 맞죠? 현재 상으로서. 만약에 30일 동안 원화가 예기치 않게 예를 들면 1200원으로 절하된다면 얘기가 환율이 오른다는 거죠.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윤이 없죠. 죄송합니다. 수입업자죠. 수입업자는 이윤이 없죠. 자,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요, 말씀드린 대로 금융업자랑 계약을 해야 됩니다. 대개 이렇게 금융업자랑 계약을 하는 게 수출입은행이죠. 금융업자가 30일물 선물 환거래를 합니다. 왜? 30일 후에 돈 줘야 되니까. 옥수수 선적하고 30일 후에 수출입은행이 30일 후에 달러당 1150원의 달러를 A사에 팔기로, 이게 선물한 매도죠. 그죠? 매도에 합의하면 A는 공급자에게 정확히 톤당 1100달러를 지불하는 걸 확신할 수 있고 톤당 5만원의 이윤을 보장받는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보통 환 리스크를 해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래에서는 수출 케이스가 교과서에 있어서 요걸 그냥 그대로 썼고요. 뒤에 업자는 다른 교과서에서 수입하는 경우 포지셔닝을 반대로 취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객관식 문제를 하나 넣었습니다. 요거 보시지요. 보세요. 정답까지 썼는데 선물한 거래에 대한 설명이 좀 잘못된 겁니다. 볼게요. 주로 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는 거래다. 자, 다시요. 선물한 거래는 뭐라고요? 선물한 거래는 미래의 환율이 얼마다 라고 정해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맞죠? 이런 짓을 왜 해요?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정해놓는 겁니다. 맞고요. 달러 가치가 하락될 거라고 생각하면 선물안을 매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락하는 게 숏세일이에요. 맞죠? 일종의 풋옵션이에요. 하락하면. 이걸 우리는 선물안 매도라고 합니다. 이해했죠? 맞아요. 선물안 거래가 일어나면 단기 외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외채가 증가하죠. 단기적으로. 왜? 빚을 지는 거니까. 하지만
만기가 돼서 선물한 거래가 청산되면은 외환보유고는 변함이 없죠,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미래 특정 외화의 가격을 현 시점에서 미리 계약하고 약속한 미래 시점대로 계약대로 이용하는 금융거래다. 선물안의 정의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도 간단히 언급되어 있는데요. 제가 폴 크루그만의 번역본을 이렇게 스캔해서 하나 올려봤습니다.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요? 뭐 책 사십시오. 네. 예, 그럼 저작권 문제 안 생길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 부교재로 선택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게 뭐냐면 역의 선물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현물도 그렇고 선물도 그렇고 표준화돼서 인도가 돼야 되죠. 맞죠? 근데 특이한 몇 개 외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의 인민폐요. 인민폐 어떻게 표시한다고 그랬죠? RMB로 표시하죠. 중국에 renminbi, 예, 이렇게 해서 RMB로 표시하는데 인민폐인데 중국 정부는 이 인민폐를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는요, 비거주자가 중국의 인민폐 예금을 무제한으로 소유하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인민폐를 국경 밖에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중국이랑 거래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환율이 변하는데 환 리스크를 해지해야 되죠. 미국이랑 거래하면 문제가 없어요. 왜? 여러 상품들이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이런 상품들이 불가능한 거야, 만드는 게. 왜요? 인민폐를 중국에서 서로 거래를 해서 청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맞죠? 이러면 중국이랑 거래하는데 환 리스크를 그대로 지게 되죠. 그래서 90년대 초부터 아시아 몇몇 국가들이 굉장히 묘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아시아 몇몇 국가들은 홍콩과 싱가포르예요. 물론 둘 다 국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경제체제라고 그럴게요. 경제체제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중국 인민폐랑 인도의 루피아예요. 여러분, 인도의 루피도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비거주자들끼리 거래를 못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환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가지고 이거를 해지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이게 역의 선물한 거래라는 게 뭐냐면요, 일종의 가상으로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청산을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실제로 인민폐가 해외에서 오고감이 없이 그 차액만으로 정산하는 겁니다. 뭘로 정산을 해요? 정산할 때 US 달러로요. 그럼 실질적으로 오고 가지 않으니까 중국 법률의 위반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역외에서 중국 화폐가 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차액만 가지고 거래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역외 선물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예, 그래서 뒤에 제가 전체적으로 풀한 그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역의 선물환 한번 다시 이렇게 예약을 했어요. 영어로는 non-deliverable forward라고 그래요. 영어에서 할 수 있듯이 실제로 뭐냐면 인도하진 않아요. 왜? 말씀드렸듯이 중국 인민폐는 역외에서 중국 국경 밖에서 서로 비거주자들이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on-deliverable forward예요. forward긴 forward인데 다시 말하면 환율을 정할 수 있어요. 하나씩 보면은 그래요. 국경 밖이라는 게 중국 국경 밖이겠죠. 해외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선물환입니다. 선물환인데 말씀드린 대로 통화와 통화를 특정 시점에 특정 양, 교환 비율로 거래하고자 하는 시장이 선물환인데 말씀드린 대로 $1 선물환 돼요? 예, 불법도 아니고 거래소에서도 거래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인민폐에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죠. 그래서 이걸 non-deliverable forward, 역의 선물환이라고 하는데 만기의 계약 원금을 상호 교환하지 않아요. 대신 약속했던 선물 환율과 실제 만기 시 환율 간의 차액만 가지고 지정된 통화, 비교적 지정된 통화는 US 달러입니다. 이걸로 정산을 해버려요. 이걸 우리는 역의 선물환이라고 합니다. 원화에 대한 역의 선물환 시장은 통상 싱가포르, 홍콩에 있고요. 예, 최소 거래 단위가 5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은 하긴 어렵고요. 기업들은 합니다. 기업들은 해요. 이러면은 이 non-deliverable
포워드 역외 선물한 시장이 생기는 덕분에 중국이랑 예를 들면 무역을 해도 이 역외 선물한 시장을 통해서 홍콩과 싱가포르를 통해서 그 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요, 통화 선물은 제가 퓨처스라고 그랬죠. 예, 이 선물 환거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상품거래에 사용되는 선물거래 기법을 외환에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여러분, 영어에 currency futures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돼 있어요. 제가 표준화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화통물 거래는 거래소라는 조직화된 거래 매장에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거래 단위, 결제 시기, 뭐 거래 조건 이런 것들이 전부 표준화돼 있어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2년에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게 만들어졌고요. 뭐 국제통화시장이 개소됐고요. 유럽의 경우는 런던 국제금융선물거래가 82년에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양식으로 선물환을 통화 선물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고요. 요 교과서에서는 요 국제통화시장 통화 선물 계약 내용인데 조금 테크니컬해요. 이렇게 거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인도월이 어떻게 돼 있어요? 3, 6, 9, 12 이렇게 돼 있죠? 되게 3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물환을 사고 싶어. 4월에 어디 가세요? 뭐 예를 들면 시카고 가세요. 예, 미국 IMM 가서 거래를 하고 싶으면 언제 걸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6월 걸 거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9월 거를 거래할 수 있고 12월 걸 거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가정이에요. 뭐 실제로 그게 일어난다고 장담은 못하지만 최근에 예를 들면 미국이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요. 그래서 아마 이 효과가 12월에 나타나서 미국 화폐 가치가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가서 뭘 사야 되겠어요? 예, 12월 물을 사는 거예요. 12월 물을 선물환을 사는 겁니다. 선물환을.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예상대로 미국 US 달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네, 요게 MM이고요. 자, 말 그대로 이제 옵션인데요. 옵션은 일종의 권리예요. 제가 아까 다시 석유로 가면은 석유값이 오를지 내릴지 베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역시 통화가 오를지 내릴지 베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통화 옵션 거래란 장래 특정일 또는 일정 기간 내에 미루 정해진 환율로 외환을 사거나 팔 수 있는 뭐라고요? 핵심은 권리입니다. 이게 왜 옵션이냐면 내 조건에 안 맞으면 권리를 포기해요. 분명히 나는 예를 들면 환율이 올라갈 거야 베팅을 했는데 환율이 내려갔어. 그럼 굳이 행사할 필요 없잖아요. 뭐 행사하면 손해니까. 이런 경우는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거를 옵션이라고 하고요. 옵션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콜과 푸시는데 이거는 외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옵션 거래는 외환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콜옵션. 여러분 콜옵션 뭐라고요? 매입할 수 있는 권리래요. The right to buy입니다. 그리고 외환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풋옵션, The right to sell이에요. 이 두 가지의 기본 옵션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드렸고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다는 거죠. 좀 이해하셨죠? 뭐 여기까지 하고 그냥 주식시장의 옵션 얘기 좀 하려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놨어요. 2010년 11월 11일자 기사인데요. 빼빼로데이네요. 그죠? 네. 어떤 기사가 나오냐면 옵션 만기 급락에도 웃는 투자자 있네 라는 기사예요. 더 읽어볼게요. 코스피 200 지수가 10분 만에 7%가 급락을 했대요. 급락해서 지수가 252.5가 됐다는데요. 풋옵션 499배 초대박.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2010년 11월 11일에 만기를 불과 10분 앞두고 코스피 200 지수가요. 저게 외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환이면 지수가 왕창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옵션 상품이 있어요. 코스피 지수에는. 우리 아까 외환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베팅하는 것처럼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에 베팅할 수 있어요. 자, 올라갈 것 같으면 우리는 뭐 사야 돼? 콜 사야 돼. 내려갈 것 같으면 뭐 사야 돼? 풋 사야 돼. 근데 어떻단 얘기야? 불과 10분을 앞두고 급락한 거야.
이 기사는 만약에 이때 급락했죠? 급락했으면 우리는 풋옵션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누군가 이때 풋옵션을 사서 쓰면 500배 대박인데 뭐 이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 제목만 봐도 이해 가셨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것에 베팅하는 걸 우리는 풋옵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숏 이렇게 불러요. 영어로도 그래서 풋옵션을 숏세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의 주거를 주식에 적용하면 이게 공매도라는 거죠. 비슷한 방식입니다. 주식을 빌려가지고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풋옵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기사는 뭐라고 썼냐면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썼죠. 물론 500배 대박인데 그죠? 누가 500배 돈을 벌었을까? 뭐 예를 들면 누군가 1억을 투자했었으면 500억을 버는 건데 사실은 이 기사는요 좀 의미 있는 기사예요. 이날도 의미가 있는 날인데 빼빼로데이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당국에서 되게 이걸 이상하게 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졌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종의 주가 조작이었죠. 당시 도이치증권이라는 증권사가 여기에 도이치증권에서 항의하는 거 아닌가? 네, 저 기사에 났습니다. 네, 관여돼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예를 들면 국내에 있는 돈을 이용해서 코스피 200 지수를 일부러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해외에서는 뭐냐면 풋옵션을 사놔요. 그러면 사실은 깜짝같죠. 왜냐면 플레이어가 다른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네, 그래서 큰 돈을 이렇게 벌 수도 있다. 옵션으로 하는 거를 미리 말씀을 미리가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소주제로 5번째 주제인데요. 5번째 주제는 이제 외환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외환은 이렇게 크게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청산, 영어로 clearing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정, 이것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재정거래, 영어로 arbitrage라고 하고요. hedge라는 건 우리는 위험을 피한다는 의미로 썼었고요. 여기서는 투기적 거래가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산인데요. 기본적으로 환율이 시장경제에 의해서 맡겨놓은 변동환율제면은요 당연히 청산 기능이 있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수요 공급이 시장의 힘에 의해서 청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장 근원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래프로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일반 시장의 수요 공급과 마찬가지로 외환도 수요 공급이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그림을 하나 그려보시죠. 수요 공급이라는 게 어떻게 그래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량이고요. 맞죠? 그리고 이게 수요입니다. 디맨드고요. 이게 서플라이예요. 제가 경제 원론을 가르치면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게 안정적이냐라고 물어요. 답은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면은 어떻게 되죠? 수요가 많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수렴을 해요.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공급이 많다는 거는 물건이 남아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수렴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은 대단히 안정적인 가격이에요. 이렇게 수렴이 돼요. 만약에 이게 외환의 수요 공급으로 바꿔놔도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청산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자, 아래 경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외환의 수요가 많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청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의 경우는 외환이 공급이 많잖아요. 이게 청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파란색으로 제가 워딩을 써놨는데 변동환율 제도를 전제로 하면은요 환율에 국제수지 조정 가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뒤에 하나 써놨던 것 같은데 봐요. 어느 외부 충격에 의해서 외환의 초과 수요가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해가지고 와 한국 빨리 떠나야 돼 위험해. 그러면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을 나가면서 US 달러를 막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율이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외국 애들이 US 달러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냐면 상승을 합니다. 자, 근데요 환율 상승이 무한히 계속되냐면 그렇진 않아요.
아까 외환의 청산 기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율이 국제수지가 조정이 되면. 그래서 외환 수요로 인해서 특히 초과 수요죠. 환율이 막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잘 돼요. 그죠? 수출이 잘 되면은 어떻게 되죠? 외환이 다시 막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다시 원래 환율로 돌아간다는 성질이죠. 그래서 뒤에 외환 위기 때도 나오겠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애당초부터 정보를 당시에 그 소위 말하는 IMF사 때인 1997년에 정보를 다 공개하고 완벽한 변동 환율 제도로 처음부터 갔었으면 외환 위기가 안 일어났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율의 국제수지 조정 기능이 그 내부적으로 있다. 마치 시장의 수요 공급처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외환 시장의 청산 기능, 다시 말하면 클리어링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외화에 초과 수요가 있으면 환율이 상승해서 초과 수요가 해소되고요. 외환에 초과 공급이 있으면 환율이 하락해서 초과 공급이 해소되는, 이렇게 해서 외환 시장이 원활하게 되는, 이게 뭐냐면은 국제수지 조정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는 외환의 특성상 재정거래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재정거래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아비트러지라고 하는데요. 재정거래란 동일한 시점에서 동일한 재화를 가격이 낮은 데서 구입해서 가격이 높은 시장에 이렇게 파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대부분 이렇게 아비트러지가 가능할까요? 자, 되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장소적 재정과 삼각 재정인데요. 자, 요거 예를 하나 들어보시죠.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외환 시장은, 첫 시간이 아니고 저번 시간이군요. 외환 시장은 24시간 계속 돌아가요. 예를 들면 일시적으로 런던 외환 시장에서 GBP라는 게 Great Britain 파운드예요. 파운드랑 US 달러랑 가격이 이러거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뉴욕 외환 시장에서는요, 여기에요. 그러면 차이가 존재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죠? 뉴욕에서 파운드화를 매입해서 잽싸게 동시에 런던에서 매각하면은 이런 차익이 발생합니다. 아비트러지가 발생하죠. 근데 이론적으로 그렇고요. 실제로 이런 경우는 일어나지가 잘 않아요. 왜냐하면 차익이 발생하는 걸 아는 순간 사서 팔고 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래서 차익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재정거래가 물론 가능하고요. 이 삼각재정거래는 뭐냐면 이 장소적 재정거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런던 외환시장과 뉴욕 외환시장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요런 게 이제 장소적 재정인데요. 삼각재정은 환율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랑 미국 환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랑 일본의 환율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환율도 있습니다. 이게 다 이렇게 공존하죠. 그래서 이 삼각재정거래는 재정거래 이전 요 보면은요, 한국 대 일본 환율은 100대 900이야. 일본 대 미국 환율은 1대 100이고 한국 대 미국 환율이 1대 200인데 요거 계산을 눈빠르게 빨리 하면은 이거 시계 방향으로 하면은 300원이 남아요. 300원이 남아요. 실제로 해보면은. 예, 남아요. 남으면은 계속 참여하겠죠. 언제까지 참여해요? 아까 클리어링이랑 똑같아요. 같아질 때까지.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같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환시장의 기능이 환해지 기능이 있어요. 예, 위험 회피인데요. 해지라는 말 자체가 위험을 회피하는 겁니다. 되게 반대 거래통에서 스퀘어 포지션을 취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환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옵션 상품을 혹은 현물 옵션 상품을요, 숏이나 롱 포지션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수입업자 기준으로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수입업자면은 수입업자 리스크는 뭐죠?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는 선물한 매입, 숏포지션을 통해서 선물한 매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환을 해지할 수 있죠. 맞죠? 혹은요, 현물을 사요. 현물을 살 수 있죠, 그죠? 예, 현물을 사면은, 예, 다시 말하면 현물환을 미리 매입해서 은행에 예금에도 했다가 결제하면은 당연히 리스크는 없어집니다. 예, 이걸 우리는 환해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그 저기 뭐 첨자로 써 있는데요. 요 얘기는 뒤에 가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여기 이자율이 나오네요, 그죠? 예, 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인데 요 얘기는 조금 더 배우신 다음에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제가 할 거고요. 자, 문제를 하나 놨거든요. 객관식 문제를. 다음 중 $1 환율이 하락할 때 이득을 보는 경우는, 여러분 주관식으로 해볼게요. $1 환율이 하락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예, 풋옵션을 사놨었어야죠. 아까 그랬잖아요. 동일한 가격으로 고정을 해놓고 환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제가 유리한 겁니다. 맞죠? 왜? 나는 팔 수 있는 권리라는 게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달러 풋옵션을 매입이죠? 맞죠? 맞죠?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콜옵션을 매입해 놨었어야죠. 정답은 여기서 2번입니다. 자, 이거 풀어보실래요? 이건 좀 어려워요. 실제로 리얼월드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답도 표시 안 돼 있네, 이거는. 같이 읽어볼까요? 봐요.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고, 수출업자네? $10,000,000를 받기로 한 수출업체가, 오케이, 수출하고 $10,000,000 이제 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인도되면은, 아마 우리 무역실무에서도 배웠지만 그 LC 같은 거 발행해서 도착하면 이렇게 받는 이런 거래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수출하고 1년 후에 받기로 했다는 계약이 있다고 가정해 본 거고요. 수출업체가 환율 변동이 있죠. 왜냐하면 현재 1대 1000이에요. $10,000,000 수출했으면 100억이 들어와야 되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그 사이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90억 들어와 봐요. 그러면 10억이 손해보는 거죠. 예. 이런 위험을 해지역에 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여러분 이거 주관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만기 달러 풋옵션을 매수한다. 맞죠? 그죠?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 근데 답을 고르려고 하니까 오씨 뭐야? 2번이 답이 아니네? 1년 만기 달러 풋옵션을 원래 매수해야 되는데 웬 매도야? 맞죠? 그죠? 답이 없나? 오씨, 답이 없네? 없나?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서 답이 5번이에요.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10,000,000를 빌려 외환시장에서 매각한다. 여러분 이게 아까 은행이랑 관련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리얼월드로 좀 이해하면 쉬워요. 일단 전자제품을 미국에 수출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1,000,000불을 받아야 돼. 근데 이 오너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환율이 1대 1000이어서요. 1대 1000인 경우는 $10,000,000죠? $10,000,000를 그냥 100억으로만 받으면 딱 좋아. 나는 100억으로 받으면, 100억 받으면 종업원들 월급 주고 협력업체들 물건 그 주문했던 거 청산하면서 그냥 나도 이득을 볼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사실 100억이야. 예. 자, 근데 이거 그냥 두면은 리스크 있죠. 어떤 리스크 있어? 왜냐면 환율이 1대 1000에서 변해봐. 1대 900으로. 아, 그러면 100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90억이 들어오네. 그러면 오히려 손해를 보죠. 자,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돈을 일부 내서요. 풋옵션을 사놔요. 풋옵션을 사놓으면 설령 여기서 10억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풋옵션 사놓은 1억에서 옵션 행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한 4, 5억을 커버할 수 있으면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죠. 맞죠?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5번처럼 방법도 있어요. 이 5번 방법은 이 얘기야. 봐요? 1년 후에 뭐냐면 $10,000,000 받기로 했지. 그죠? $10,000,000 받기로 했어. 예. $10,000,000 받기로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한 증빙도 있고 LC도 있어. 이걸 가지고 어딜 가냐면 수출입은행에 가는 거예요. 수출입은행에 가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 저기 담당자님, 제가 $10,000,000가 1년 후에 100% 들어오걸랑요? 여기 관련 서류도 다 있고요. 맞네요. 100% 들어오겠네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 $10,000,000를 담보로 해서요. 현재 있는 거를 담보로, 들어오는 걸 담보로 해서 돈을 좀 빌렸으면 좋겠는데. 얼마의 환율로요? 아니, 환율은요 현재 1대 1000이잖아.
그냥 1대 1000으로 빌려주세요. 그러면 100억을 빌려요.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1년 후 상환 조건이라는 게 어떻게 상환해요? 예, 1000만 달러로 상환하면 돼. 그냥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1000만 달러를 빌려 1000만 달러를 빌리는데 현재 환율로 빌려가지고 100억을 빌려 쓴다는 거예요. 자, 상환은 어떻게? 상환은 US 달러로 해요. 자, 그러면 5번처럼 하면은 환 리스크는 누가 지는 거야? 은행에서 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 그죠? 예, 아까 말 이해하셨을 것 같은데 은행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죠? 슬라이드 다시 들어가서 보십시오. 은행은 리스크 관리 할 수 있어요. 은행은 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해주는 데가 수출입은행에서 많이 해주고요. 정답을 위해서 5번이요. 이해하셨죠? 그죠? 예, 앞에 말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요, 우리는 그 외환시장은 환투기라는 것도 있는데, 환투기는 현물 환율의 변화를 예상하고 오픈 포지션을 취해서 말씀드린 대로 환차익을 얻는 행위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 상승하면은 롱 포지션, 환율 하락하면은 숏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죠? 요거 이제 이해 가시죠? 그죠? 아까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롱 포지션이라는 게 그 콜옵션을 사는 거고요. 네. 이렇게 매각한다는 거는 풋옵션을 사는 거죠. 숏 포지션을 취한다는 거. 자, 근데 이 환투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야 돼요. 선물환 시장을 통해서 환투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심플해요. 왜 심플하냐면 요거는 현물이거든요. 요건 선물이고요. 이건 뭐냐면 T기예요. 그죠? T 플러스 1기고요. 요 2첨자로 쓴 건 expectations예요. 예상이에요. 예상. 예. 예상인데 요만큼 뺀 게 이득이겠죠. 그죠? 현물환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현물환은요 금리차를 계산해야 돼요. 금리차를. 그래서 갑자기 어려워졌어. IT가 나오고 I스타 T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IT라는 거는 국내 금리고요. 요 에스토리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에스토리스 T는 뭐냐면은 외국 금리예요. 이 금리차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 식은요 뒤에 가면은 저희 이자율 평가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요걸 배워야 요게 이해가 갈 거예요. 제가 교과 썼으면 이거를 2장에 안 넣었을 것 같은데 너무 갑자기 어려워. 그죠? 예, 설명도 별로 없더라고요. 예, 좀 배려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한 권 쓸까요 제가? 예, 그래서 여기 환투기라고 합니다. 자, 맨 마지막 장이죠. 이제 외환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데 이건 이런 얘기예요. 그 외환시장의 완벽한 효율성이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 환투기나 이런 것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없어야 되죠. 그래서 종류가 외환시장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바라봐요. 약형 효율성, 그러니까 약형이라는 거는 weak form이고 혹은 semi-strong form 혹은 strong form이 있는데 이 갈수록 뭐냐면은 돈을 벌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외환시장의 성격을 약형 효율성으로 봐. 효율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 왜? 과거 정보만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뭐 이러면 예를 들면 그 시시각각으로 공표되는 변수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죠. 만약에 이렇다면. 자, 그래서 나온 게 여기는 중강약, 세미스트롱이야. 의외로 강해. 그래서 과거 정보도 다 반영되고 시시각각으로 공표되는 모든 변수들도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돼서 어떤 아비트러지나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투기를 가지고 환투기를 가지고 외환시장에서 돈 벌 수가 없다는 거죠. 맨 마지막 가설은 뭐냐면 강형인데 스트롱 펌이야. 이거는 내부 정보까지도 모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 돈 버는 건 어렵다는 거죠. 완벽한 효율성이다는 거고요. 이 뒷장은 뭐냐면 불편성 가설이라는 건데 이 불편하다가 나 uncomfortable해 이게 아니고 불편이라는 건 뭐냐면 그 unbiased죠. 편향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외환시장이 너무너무 효율적이어서 불편성 가설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든지 편향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외환 효율성은 선물 환율이 미래 선물 환율의 불편 예측치, 영어로 unbiased predictor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그 현물 환율
선물 환율 보면 현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추세는 결론적으로 추세는 알 수 있는데 100% 알 수는 없어요. 요건 조금 그 수학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앞으로 요 첨자가 지금은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 가면 본격적으로 많이 나와요. 참고적으로 이래요. 요게 t가 뭐냐면 t기야. t기. t 플러스 1은 한기 이후죠. 그죠? 예. 퓨처 t는 뭐겠어요? 선물 환율이죠. 이거는 뭐냐면 t 플러스 1기의 현물 환율이에요. 이거는 예상이죠. 그죠? 요 두 개가 같다는 거예요. 예, 같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같으려면은요, 말씀드린 대로 이 2는 에러텀이에요. 일종의 오차죠. 이게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원래는. 맞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검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통계를 가지고 보면은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예, 그래서 외환시장의 효율성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죠. 그죠? 예, 미리 예측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게 잘 통계적으로 안 나오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이유는 뭐냐면 외환시장이 의외로 비효율적인 게 효용성 가설이 성립되지 않는 게 정보 비대칭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이 이거죠. 알 수 없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이야. 이거는 전혀 예상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환율이 하락 예상되고 있어. 환율이 하락 예상이 돼. 그리고 선물 시장도 대충 그래. 왜 하락이 될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경제 정책도 좋아질 것 같고 우리 화폐가 스트롱해지고 이게 예상돼서 이렇게 되는데 어느 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해요. 왜? 야, 이렇게 환율 떨어지면 수출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개입을 해. 이렇게 되면 이런 모든 예상들이 사실은 다 깨지죠. 그죠? 외환시장 개입하면. 그래서 외환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면. 예. 그래서 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가설인데 요 리스크 프리미엄 가설은 조금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도 불편성 가설이 성립하지 않는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아까 그래프랑 똑같은데요. 현물 환율과 선물 환율을 보면은 이 두 개의 변화는 상당한 코릴레이션은 있어요. 예,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똑같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좀 차이가 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제 선물 환율과 미래 현물 환율은 실제로 알고 보면은 트렌드는 좀 비슷한데, 트렌드는 알 수 있지만 완벽히 들어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편 예측치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거고, 요건 이제 위험 프리미엄인데요. 위험 프리미엄 값이 원래는 장기적으로는 0에 수렴해야지 사실은 환율 변동이 없는 건데, 여기 보면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변하죠, 그죠? 예, 변해가지고 그렇진 않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2장을 다 마쳤고요. 2장 뒷부분은 좀 제가 너무 장시간했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꼭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